반도체 뭐 얼마 안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는 했지. 그럼 1교시에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닐걸. 테스트. 이거 봐봐. 우리 원소와 단위체 구분할 수 있어? 원소하고 단위체 중에 뭐가 큰 거야? 단위체. 단위체가 큰 거야. 원소가 모여서 단위체가 되고, 단위체가 또 모이면 탄단지 같은 게 되는 거잖아. 그 탄단지 같은 게 이제 탄소화합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게 되는 건데, 요 탄소화합물들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중합체라고도 해. 단위체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을 중합체라 그래서 원소가 모이면 단위체, 단위체가 또 모이면 탄소화합물 또는 유기물 또는 중합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 탄소화합물에 우리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이렇게 네 개를 배운 거지. 무조건 탄소화물이야. 다른 탄소화물은 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체는 무조건 탄소화물 될 거예요. 모이면은. 그게 그렇진 않아. 이게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만약에 규산형 광물이라고 쳐. 휘석이라고 치자. 얘가 단사슬 형태잖아. 그러면 휘석은 단위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광물이다 하면 맞아 틀려? 맞죠. 규산형. 규산형 광물이라는 단위체. 근데 걔는 또 탄소화합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은 단위체로 이루어진 게 맞지만 모든 단위체로 이루어진 물질이 다 탄소화합물인 건 아닌 거야. 대부분도 아니야. 탄소화합물은 아닌 것도 많아.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탄소화합물들만 주로 배우다 보니 여기 그런 애들만 나오는 거고, 덩어리가 큰 애들은 탄소화합물이든 아니든 단위체가 모여 만들어지는 애들이 많어. 오케이? 자,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이 뭐더라?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 몇 종류 있지 아미노산? 20종류. 자, 아미노산은 20종류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 20종류가 양쪽에 공통으로 무슨 기를 다 갖고 있지. 카복실기와 아미노기. 자, 카복실기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진짜 기억 안 나. 뭐 O 있었고 H 있었고. 자, 이거 틀렸어. 카복실기 이름하고 얘가 COOH라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돼. 뭐시기? COOH. 그다음 그 아세트산 같은 거 할 때 많이 CH3COH, 그지? 그다음 아미노기는 NH2 혹은 H2N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 상관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아미노기는 이렇게 생긴 애, 카복실기는 저렇게 생긴 애까지는 알아야 돼. 이 구조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학교에서 아미노산의 결합 구조를 그려라 하는 서술형을 내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얘를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카복실기가 COOH고 아미노기가 NH2인 것까지는 알아야 돼.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생겼고, 요게 다르죠. 이게 이름이 곁사슬 몇 종류 있어 우리 몸에? 20종류. 왜?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는 거니까. 얘가 20종류 있어야 아미노산도 20종류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을 해? 띠로리. 자, 아미노산 한 개 안에서는 얘네가 공유결합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아미노산이랑 다른 아미노산을 연결할 때는 펩타이드였죠. 자, 봐봐. 이게 카복실기하고 요쪽 아미노산의 아미노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였잖아. 이쪽 아미노산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되고 싶어. COH에선 뭘 하나 버리지? 손이 하나 비어야 될 거 아니야. OH를 통째로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하나 비어. 그 다음 NH2에선 뭘 버리냐? 이걸 하나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 손이 하나 비니까 잡으면 돼.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리고 얘네들을 H와 OH가 떨어져 나와서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면서 하나 빠지는 거지. 빨리 머리 아파서 물 좀. 자, 그러면 여기에 아미노산 20개 있어. 아미노산 20개. 이 아미노산 20개가 다 지금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야. 전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야. 이 아미노산 20개의 결합을 다 끊고 싶어. 다 끊어버리고 싶어. 물 분자 몇 개 필요해? 19개.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질 때 물 하나 빠지니까 펩타이드 결합 하나 끊으려면 물이 다시 하나 필요한 거지. 알지? 자, 그 다음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가 연결돼서 긴 사슬이 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이야 아니야? 여기까지만 온 건 아직 단백질 아니지. 여기서 어떻게 돼야 단백질이야? 이렇게 꼬이고 뭉쳐서 뭘 가져야 돼? 독특한 모양. 자,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우리 다른 표현을 써. 입체 구조.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돼야 단백질이라고 불러. 그럼 봐봐.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OX. 맞아요. 맞죠? 그럼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누가 결정하는데?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거든? 입체 구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개수 이런 게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이게 뭘 결정해? 요게 이제 1번이라 치면 얘가 2번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거고, 이 입체 구조가 3번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거죠. 1번이 2번을 결정하고 2번이 3번을 결정하니 결국 1번이 3번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미노산은 20종류밖에 안 되지만 단백질은 수백 종류가 되거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그 단백질들이 이제 이름을 보면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지만 머리카락이나 손톱에 있는 여기 막 케라틴, 근육에 있는 마이오신, 액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단백질 이름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헤모글로빈. 이게 교과서의 예시로 설분 아니었어요? 헤모글로빈의 철이 붙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적혈구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철이 산소를 결합하여 산소를 이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튼 헤모글로빈 자체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 이름들도 알아둬야 되지만 특히나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얘가 단백질이구나 하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고, 역할이 산소 운반이겠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그 외에 뭐 콜라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단백질 이름들은 이게 이름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단백질이구나 하는 구분이 돼야 돼. 얘네들을 누구하고 같이 섞어주냐면 단백질 아닌 애들. 자, 몇 개 적어줄게. 글리코젠, 셀룰로스, 셀룰로스, 녹말. 자, 얘네들은 다 단백질이 아니라 어디 속하는 애들이냐? 탄수화물에 속하는 애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선 기억, 케라틴, 마이오신, 셀룰로스 이런 거 하나 껴놔가 등등이 있다 단백질에. 이런 식으로 넣는다니까. 그래서 단백질인 거랑 아닌 거 정도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 콜라겐이랑 콜라겐이랑 비슷한 같은 거예요. 글리코젠도 글리코겐 똑같이 말해요. 막 콜라겐 먹는 게 피부 좋아지죠. 그 족발에 붙어 있는 그게 콜라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석류에 많이 넣는데 석류.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는 게 효소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효소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잖아.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라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쓰고, 항체는 뭔지 알지? 병 안 걸리게 해주는 것도 다 단백질의 역할이다. 다 이름 교과서랑 학습지에 있는 거 싹 외우셔야 돼요. 종류까지. 종류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헥산. 자, 헥산에는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게. 헥산의 단위체가 이름이 뭐야?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그러면 헥산의 단위체는 총 몇 종류인가? 이렇게 물었어. 헥산의 단위체는 총 몇 종류냐? 그러면 세 종류. 세 종류요? 인산당염. 그거는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가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게 이 덩어리 하나가 헥산의 단위체잖아. 내가 헥산의 단위체가 몇 종류냐라고 물어보는 건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이냐라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헥산의 단위체 모두 몇 종류? 아니 자 봐봐. DNA가 헥산엔 DNA, RNA가 있죠. 근데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다 치면 염기가 A, T, C, G에서 이렇게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DNA에만. 그럼 RNA는 없냐?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A, U, C, G 이렇게 붙은 거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헥산의 단위체가 총 몇 종류야? 8종류지. 제가 헥산의 단위체가 몇 종류냐고 물어본 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총 몇 종류냐는 질문이잖아. 근데 DNA의 저거랑 RNA 저거랑 달라요. 당이 다르잖아요. 아, DNA에 A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랑 RNA에 A 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왜? 당이 다르니까. 그래서 헥산의 단위체는 8종류가 나오는 거야. DNA의 4종류, RNA의 4종류. 똑같은 염기가 붙었어도 당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헥산의 염기가 모두 몇 종류냐? 그건 5종류가 맞죠. A, T, C, G, U. 염기만 물어봤으면. 근데 문제에서 DNA의 단위체는 몇 종류냐 그랬으면 그건 4종류가 맞는 거예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4개. 그러니까 문제에서 DNA가 어쩌고 이렇게 물어봤는지 헥산이 어쩌고 이렇게 물어봤는지 잘 보라고. DNA에 대해서 물었으면 이것만 보는 거고 헥산에 대해서 물었으면 DNA, RNA 합쳐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헥산이 정확하게 뭐예요? DNA, RNA를 합친 걸 헥산이라 그래요. 헥산 이꼴 유전물질 이꼴 DNA 플러스 RNA. 다 같은 말. 알겠어? 그러니까 헥산에는 DNA, RNA 2개밖에 없어요. 딱. 이해하였습니까? 네. 헥산이 이거예요. NA 뉴클레이 엑시드. 헥산. 알겠어? 근데 그 중에 DNA가 있고 RNA가 있는 거야. 디옥시리보인 뉴클레오 엑시드. 아니 이거 디옥시리보스잖아요. 네. 디옥시라이보스. 그래서 쟤는 라이보스야. 라이보인 뉴클레오 엑시드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다음 DNA와 RNA의 차이점. 1번 일단 당연히 염기가 다르고 당도 이름이 다르죠. 디옥시라이보스, 라이보스. 그다음 또 뭐가 달라? DNA와 RNA. 모양이 다르죠. 얘 이중나선, 쟤는 단일 가당. 역할도 다르지. DNA 뭐해? 유전 정보 저장. RNA는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 복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단백질 합성. 왜냐면 복제는 DNA도 해요. DNA 복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RNA는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 자, 근데 DNA의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생각해 보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랑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잖아. 인산당연기. 또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로 연결될 거잖아. 그럼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 이 결합. 당하고 인산 사이에 하는 이거 무슨 결합? 아니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래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데 이게 상보결합이에요? 상보결합은 이거 무슨 결합? 이건 공유결합. 이건 공유결합. 알겠어?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 결합. 이거 다 공유야. 이거 다 공유. 이거 다 공유. 알겠어? 그럼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공유결합으로 연결 쭉 돼갖고 긴 사슬이 됐어. 이 사슬 이름은? 사슬 이름이요? 뉴클레오타이드들 여러 개가 쭉 연결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이제 마주보는 사슬 또 마주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있잖아. 염기당인산 이렇게 염기당인산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도 있어? 그럼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을 연결해주는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잘 봐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들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또 다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결합은 염기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염기 사이의 결합이 이름이 뭐냐면
이 염기와 염기 사이에 마주보는 이 결합 이름이 있어. 아니야. 상보결합은 결합 이름이 아니야. 상보결합은 공유결합, 이온결합처럼 결합 이름이 아니라 A는 무조건 T랑 뭐 C는 무조건 G랑 이렇게 정해진 애들하고만 하는 결합이다. 이걸 상보적인 결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결합의 어떤 이름이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얘네들의 결합의 이름이 있어요. 수소결합. 됐겠지? 근데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상보결합이라 표현하는 건데 상보결합은 어떤 결합 종류를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정해진 애들하고만 하는 결합은 다 상보적인 결합이라 하는 거야. 결합을 하면 그 DNA. 결합해서 이게 뺑글뺑글 꼬여서 이중 나선이 되면 DNA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결합하면 그냥 막 하면 DNA가 되는 거고 결합을 안 하면 둘 다 RNA가 되는 거고.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RNA는 이 DNA 둘 중에 한 가닥을 복제가 아니죠. 전사라고 하죠. 전사 받아서 RNA가 되는 거고요. 따로따로 있다고 RNA 두 가닥 합친다고 DNA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봐봐. 얘를 수소결합이라 하는데 이거는 수소결합이 뭐냐라고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화학 툴을 해야 배우는 거고 다만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도 이온결합도 아니구나.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 요 그림 같은 걸 주고선 A와 T 사이의 수소결합, C와 G 사이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잖아. 근데 A와 T 사이의 수소결합은 지금 몇 가닥으로 돼 있니? 그림에. 두 가닥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점선 두 개로. 그지? 보여? 이렇게 두 가닥이잖아. 근데 C와 G 사이의 수소결합은 몇 가닥으로 표현돼 있어? 세 가닥으로 표현돼 있죠. 얘네들 결합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합이 더 세겠어? CG가 더 세단 말이죠.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 결합이 이쪽 결합보다 좀 세서 얘네가 결합 길이가 얘보다 짧아요. 이 결합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거죠. 이중 나선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이중 나선의 바깥쪽 골격은 무엇이고? 인산과 당 이렇게 표현해요. 이중 나선의 바깥쪽 골격은 인산과 당. 안쪽 골격은 사다리가 생긴 거. 그러니까 안쪽 골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염기 혹은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염기대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바깥쪽 골격, 안쪽 골격이라는 표현이 진짜 잘 나오거든. 바깥쪽 골격은 인산과 당. 안쪽 골격은 염기 혹은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깥쪽이 인산당. 바깥쪽 골격은 인산과 당. DNA 이중 여기 있네. DNA 표 안에 바깥쪽 골격 당과 인산. 그다음 안쪽 골격 염기 혹은 염기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DNA만 놓고 봤을 때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딸랑 4종류 있는데 A, T, C, G 하나씩 붙은 거. 이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어떻게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 A, G, C, T, A, C, G, T. 그걸 좀 유식하게 설명해봐 이제. 순서.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와 배열 순서에 따라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과 DNA의 공통점. 단위체 수보다 이 단위체들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훨씬 더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백질도 많은 거 만들 수 있고 얘도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자, DNA와 RNA는 모두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OX. 오죽. DNA, RNA, 단백질과 DNA는 모두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하면 맞죠. 단백질도 독특한 입체 구조 있고 DNA도 이중나선이라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잖아요. 이중나선 구조도 입체 구조예요. 근데 DNA와 단백질은 모두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한다. OX. 이건 아닌 게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DNA는 이중나선이라는 모양이 성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얘는 염기 서열이 얘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입체 구조를 가진 건 맞으나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는 건 단백질. DNA는 염기 서열이 성질을 결정하는 거고. 근데 RNA도 입체 구조예요. 얘는 단일 가닥이니까 입체 구조가 아니죠. 한 가닥이니까. 오케이. 그럼 DNA 기준으로 항상 얘는 얘하고 결합하고 얘는 얘하고만 결합하니까 양쪽 두 가닥 기준 A와 T는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CG도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두 가닥 있을 때 얘기고 한 가닥에서만 따지면 AT 개수가 무조건 같으란 보장이 없어요. 양쪽 마주보는 두 가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RNA에선 성립을 안 해. DNA 염기 쌍에서나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323번처럼.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지금 가운데에 마주보고 있거든? 1번 가닥 쪽에 아데닌과 타이민 합쳐서 60%. 2번 가닥 쪽에 구아닌만 해서 30%래요. 그럼 봐라. 1번 가닥 기준으로 1번 가닥 기준으로 A하고 T를 합쳐서 60%래. 그러면 2번 가닥에 G가 30%면 1번 가닥에 누가 30%인 거야? G랑 마주보고 있는 C가 30%인 거고. 그럼 당연히 G는 1번 가닥에서 10%가 되는 거죠. 다 합쳐 100%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가닥 기준 100%?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2번 가닥도 할 수 있죠. 2번 가닥도 A 플러스 T는 무조건 60%가 나와야 할 것이고 AT가 각각 몇 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도 합쳐서 60이 나와야 하고 G가 30%, C가 10%겠죠 얘는. AT 합쳐서 60. 이해했어? 뭔 말인지?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기적 성질로 갑시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 부도체는 안 흐르는 거. 전류가 잘 흐르냐 안 흐르냐는 결국 뭐의 차이야? 이거 자유전자가 맞냐 아니냐 요 차이잖아요. 그럼 우리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이제 뭐 중간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그러면 반도체가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이걸 결정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하는 것일까? 반도체의 전류를 결정하는 조건, 압력을 주면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빛을 비춰주면 전류가 흐르고 안 받으면 안 흐르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온도에 따라서도 전류가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흐르고 반대로는 안 흐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순수 반도체에 뭐 있어? 순수 반도체? 바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 반도체. 우리 두 종류 배웠는데? 순수 반도체? 어. 저마늄이랑 저마늄이랑 규소. 자, 저마늄과 규소의 공통점은? 준금속. 둘 다 준금속이고요. 몇 족? 14족. 14족. 그죠? 그럼 같은 14족인 탄소는 반도체라고 해, 안 해? 해요. 안 하죠. 왜냐면 걔는 전류가 통할 때는 완전 잘 통하니까. 흑연 이런 거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소, 저마늄 모두 준금속인데 얘네들을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의 특징을 얘기할 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진다, 중간 정도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하면 맞아 틀려?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 왜 틀려? 거의 부도체요. 근데 이거 학교 학습지랑 교과서를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순수 반도체가 전류 흐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흐를 때도 사실 되게 잘 흐르지는 않거든? 흐를 때도 거의 부도체에 가까울 정도로 약하게 흐르는 건 맞아.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어쨌든 흐르긴 흐르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이라고 표현을 한다. 99%의 책에서. 거의 부도체에 가깝다 라고 표현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관용적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모든 책에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이해했지? 근데 실제로 전기전도성은 부도체에 더 가깝긴 해, 순수 반도체는. 그래서 이 전기전도성을 전류가 흐를 때는 완전 잘 흐르게 만들고 싶어갖고 여기다 불순물을 살짝 집어넣죠. 불순물을 집어넣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도핑. 자,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엔 두 종류가 있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뭘 도핑하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죠. 자, N형 반도체는 어떤 애들을 도핑한 거야?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5개짜리.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3개짜리를 도핑한 건데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 얘는 누가 하나 남아서 전자가 하나 남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도핑하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인 말고 또 누구 있어? 아는 거. 아, 인, 실수. 질소? 질소도 가끔 도핑하긴 하는데 인, 비소, 안티모니 요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질소도 쓸 수 있긴 한데 걔는 금속이잖아요. 아니 금속이래 저기 기체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거의 안 쓰고요. 인, 비소, 안티모니 요런 거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되고 전자가 하나 남는. 됐어? 그 다음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붕소 말고 3개짜리 또 누구 있어? 도핑하는 애. 알루미늄, 카드뮴이요? 힌트 붕소, 알루미늄, 인디움, 갈륨 정도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P형 반도체 만들 때 도핑하는 애들인데 그럼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면 P형 반도체는 누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빈 자리 혹은 빈 공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갖다 양공이라고도 부르고 일부 책이나 프린트에서는 전공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양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자 봐라. 요 N형 반도체에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데 그럼 얘는 전류를 딱 흘려줘.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어. 이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을 향하여 움직여요? 아니 반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죠? 그냥 도체라고 생각해도 자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원래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였잖아. 그냥 도체에서도. 반도체도 똑같아. 자유전자는 결국 전자기 때문에 얘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멀어지고 플러스 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전류가 흐를 때는. 그러면 양공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양공은 구멍이죠. 구멍.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 자리. 근데 사실 구멍이 무슨 전하를 띠겠어. 구멍이 어떻게 혼자 움직이겠냐. 사실은 구멍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가 구멍을 채우면 이 자리가 다시 구멍이 되고 또 자유전자가 위를 채우면 이 자리가 다시 구멍이 되면서 전자가 움직이니까 구멍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를 전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양공은 플러스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구멍이 무슨 플러스를 띠겠니? 근데 전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하여 움직인다면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전류가 흐른다면 양공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자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자와 양공은 이동 방향이 반대야. 전류가 흐를 때. 알겠어? 전자를 외워두시면 양공은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따로따로 쓸 수도 있지만 N형 하나, P형 하나 이렇게 붙여서 2개 붙여서 쓰기도 하죠. 2개 붙인 거 이름 뭐야? 이렇게 2개 붙인 거. 그건 3개 붙인 거. 2개 붙이면 뭔지 아는데. 그 있잖아요. 두 개 쭉 튀어나온 거. 다이오드죠. 그래. 다이오드의 다이가 2라는 뜻이라니까. N형, P형 하나씩 2개 붙여놨다. 그래서 다이오드야. 그럼 이 다이오드는 무슨 역할을 해? 정류작용. 자, 좋아요. 이게 정류작용인데 정류가 정확히 뭐야? 제가 알기로 교류를 직류로 바꾼대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죠. 전류가 일로 흘렀다 절로 흘렀다 왔다 갔다 이렇게 흐르지 않고 한쪽으로 흐르면 반대로는 못 흐르게 하는 역할. 이게 다이오드지.
아마 니네 학교 학습지가 좀 나와야 알 텐데 작년에 유신고에서 이 다이오드를 좀 자세하게 내가 알려준 걸로 기억하는데 기본 개념만 조금 보자면 다이오드는 P형 하나 N형 하나 붙인 거죠. P형 하나 N형 하나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전원을 연결한다고 쳐. 여러분 긴 게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인 건 알아? 네. 이게 플러스 극 이게 마이너스. 지금 봐봐. P형 반도체는 무슨 극에 연결됐어? 플러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됐죠. 이러면 전류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요. 자,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럼 실제로 이 안에서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인 거야? 마에서 플러스.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인 거 알죠? 요 P형 반도체를 잡아.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갖다 연결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갖다 연결했을 때가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 그래요.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혹은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뒤집어 연결한다 치자. 풀말을 뒤집어. 풀말을 뒤집어가지고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갖다 붙이고 N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갖다 붙여. 자, 이러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P를 마이너스 N을 플러스 이렇게 반대로 갖다 연결하면 N을 플러스 이거는 전류가 안 흘러요. 이걸 역방향이라 그래요.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쪽으로 흘렀으면 반대로는 안 흐르는 게 다이오드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해했니? 이 P형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N형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전류가 흐르냐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자 한쪽으로 흘렀어? 그럼 뒤집으면 안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이에요. 알겠니? 그 다음 다이오드 중에서도 전류가 흐르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다이오드가 있지. 걔가 전류 흘렀을 때 빛이 나면 그걸 다이오드 중에서도 무슨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라 하는 것인데 발광 다이오드 약자로 쓰면 뭐야 이게? 뭔 개소리지? LED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다이오드인데 그 중에서도 빛나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 약자로 LED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LED는 색깔이 이제 뭐 빨간 LED도 있고 파란 LED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런 게 LED 아닙니까? 요거 발광 다이오드 요거 보이지? 맨 오른쪽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저거 해봤어요, 중학교 때. 해봤어? 이거 다리 길이 다른 것도 알아? 맞아요. 한쪽은 긴 쪽이 풀, 길고 짧은 쪽이 말아서 이거 뒤집어 연결하면 불 안 들어온다. 왜냐면 손바닥에다 콕콕 찔러 진짜 이 느낌 이상해요. 전기통화는 그걸 친구들 고문했었는데. 잘하는 짓이다. 자 봐봐. 발광 다이오드도 결국은 다이오드잖아. 그러니까 쟤도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서 한쪽으로 연결했는데 불이 들어왔다? 풀만 뒤집어 연결하면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빨간색 발광 다이오드라고 쳐. 빨간색. 자 여기에 전압을 더 세게 걸어주면 색을 바꿀 수 있다. OX. 당연히 X. X. 발광 다이오드의 색깔은 원소. 뭐로 원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두 개 붙인 거잖아.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 색이 결정되는 거야. 전류의 세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P형, 어떤 N형을 붙였냐에 따라 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티모니 뭐 이런 거. 그죠, 그죠. 어떤 걸 도핑한 걸 갖다 붙이냐에 따라 색이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전류의 세기랑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다이오드는 반도체 두 개를 붙인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이오드들은 다 다리도 두 개예요. 근데 이거 봐. 트랜지스터 다리 몇 개야? 다이오드 3개 붙인 거라서 그래. 2개 붙이면 다이오드, 반도체 3개 붙이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왜 트라이 막 그런 거 같아요. 트라이오드.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트랜지스터고 다이오드 중에서 유기물로 만든 게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그러면 이 OLED는 일반 발광 다이오드와 다른 게 뭘까? 유기물로 만들면 어떤 특징? 말랑말랑하고 잘 휘어지는 액정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지플립. 맞아. 그래서
교과서 다음 주에 학습지랑 싹 볼 건데 이 발광 다이오드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특징 같은 것도 정리된 교과서들도 있어. 그거 다 외워야 돼 교과서에서. 내가 다음 주에 다 볼 거야. 통합법이 왜 바뀌었나? 아이 그 어느 교과서를 쓰냐에 따라 좀 달라. 저희 미래에는 아마 가서 없을 거예요. 미래에는 교과서 진짜 대충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하다 말았지.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3개 붙인 거야. PNP 이렇게 붙이든가 NPN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붙인 걸 그렇게는 안 붙여.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안 붙이다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의 역할 이거는 역할만 외우면 돼. 트랜지스터는 1. 증폭작용 작은 신호를 크게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 두 번째가 스위치 작용인데 스위치 작용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예요. 전류를 제어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쪽 회로로 다른 회로의 신호를 제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트랜지스터의 역할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를 많이 모아서 칩 하나 위에 막 올려놓은 게 직접 회로 혹은 이제 IC 회로라고도 하지.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ICLO가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뭐 동수원 IC 할 때 그 IC. 아니야. CPU 같은 안에 들어있는. 그 CPU처럼 칩을 말하는 거야. 안에 많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칩. IC는 그거는 인터체인지고요. 아, 여기 오 분기점 오. 이런 게 직접 회로예요. 수많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같은 걸 위에 올려놓은 얇은 칩 같은 거. 뜯으면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다는 게 뭐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핸드폰 같은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핸드폰은 겉부분에는 얘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유리가 덮여져 있어. 강화 유리는 부도체죠. 근데 얘를 건드리면 이게 켜져. 이건 뭐냐면 안에는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칩이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도체를 건드리는데. 부도체와 이거는 좀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센서예요. 전자기 센서라 그래가지고 전류를 감지하는 센서. 그럼 그 부분에 얘가 감지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반도체와 부도체 두 개를 다 이용해서 만든 도구다 이거지. 겉부분은 부도체로 싸고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고 또 뜯어보면은 회로 안에는 도선도 있을 테니까 도체도 있고 사실 핸드폰은 세 가지를 다 활용해서 만든 거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태양전지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 태양전지가 뭐 할 때 쓰는 거냐. 전기 만들 때. 태양광 발전할 때 알지? 그래서 빛 받으면 전류 흐르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태양전지잖아. 우리 태양광판이죠. 근데 이 태양전지의 정체가 뭐냐? 이거 반도체로 만드는 거예요. 태양전지가 다이오드처럼 N형 반도체 하나, P형 반도체 하나 이렇게 꼭 붙인 다음에 빛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장치거든. 그래서 태양전지는 반도체. 근데 이 태양전지 판을 겉에 유리로 이렇게 보호하거든. 그건 또 부도체. 그러니까 태양전지도 반도체로 만드는 거고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교과서하고 학습지 특히나 차라리 중간 단원들은 좀 나. 빅뱅이나 뭐 화학 이 파트는 좀 난데 맨 앞에 단위 나오고 측정 표준 나오는 데 있죠? 그리고 여기 반도체 있죠? 이 양쪽 두 파트가 교과서에서 진짜 문제를 많이 내요. 대부분 학교들이. 교과서에 있는 예시와 미칠 것 같아요. 측정 표준. 그거 싹 외워야 되는데 그 10의 마이너스 24제곱부터 근데 24제곱까지 다 외우고. 그 10의 마이너스 24제곱, 24제곱 이런 거까지는 욕타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래요? 10의 마이너스 한 12제곱 정도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10의 12제곱부터 마이너스 12제곱 정도까지 다 제. 아마 18제곱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18제곱 이런 거. 교과서에 있으면.